느낌이 좀 쎄한데 그때 목격자가 얘기했던 얼굴이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긴가민가 어렵게 꺼낸 그의 제보는요. 미제 사건이 된 연쇄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범행 수법도 비슷하죠? 사실 이 정도의 확신이라면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미제 사건 해결에 조금이라도 다가가지 않을까요? 현직 교도관의 제보,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범행 시기에 구치소에 있다가 교도소로 간 시기라서. 목격자의 진술과 얼굴의 특징, 범행 수법까지 모든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용의자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1999년 12월 22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인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었다. 그럼 그는 범인이 아닌 걸까요? 우린 오늘 원점에서부터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토요 사건 팩트. 그는 가석방 대상자일까요? 살생부를 적은 연쇄 살인마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때는 2000년 5월 31일 저녁 6시 30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작전 이동 모 아파트 근처 화단에서 4세 여아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등, 옆구리를 차례로 약 3차례 정도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화단에 함께 물을 주던 어머니가 잠시 물을 채우기 위해 대략 10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8월 5일 저녁 8시 위의 사건 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다른 아파트의 놀이터. 친구들과 놀고 있던 7세 여아는요, 괴한이 휘두른 칼에 배를 찔려 사망하게 됩니다. 목격자가 존재합니다. 다른 아이 3명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와서 현대백화점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봐 피해자인 7세 아이가 길을 알려주려고 한 그 순간 갑자기 칼을 들고 찌른 뒤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차별적, 그것도 어린아이,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적 여아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을 살해한 이 사건은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지만 분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범행 당시 30대 중반 정도의 모습, 키는 168cm에서 170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키며 마른 체형을 띠고 있었다. 목소리는 매우 가늘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만이 알고 있는 상가를 일컫는 용어, 그런 말을 썼다는 점에서 인천 쪽 그리고 부천 근접 지역의 거주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 무차별적 살인이었습니다. 특별한 흔적이 없이 원한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한 상황이라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사건, 4살 여아의 피살 사건은 2015년 5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렸고, 두 번째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며칠 전 태안이법 적용으로 아직 죄를 물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제보자는 교도소에 있는 그가 이 미제 사건의 범인과 매우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 번의 연쇄 피살 사건 당시에 어떤 범죄로 인해 분명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그러니까 아니지 않을까. 하지만 의심이 가고 있다. 이런 말이었죠. 그럼 우리는 다시 원점에서부터 가봐야 하니 우리는 그가 왜 어떤 범죄로 몇 년을 복역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교도관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남자가 바로 이 사람이 맞는지 동일 인물인지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사건의 판결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은요, 앞서 교도관 분께서 제보해 주신, 아니 우리 있는 재소자 그 사람이 연쇄 피살 사건의 범인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바로 복역 중인 그 사람의 범행 관련 판결문입니다. 일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강간 살인 혐의죠. 그리고 살인 혐의에 직접적인 혐의가 있으며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피고인 오 씨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이랬습니다. 덜과 한창 기승이던 2000년 8월 18일 새벽 인천 남구의 한 아파트가 바로 범행 현장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두 딸을 걱정한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현관을 열어봅니다. 그런데요, 불 꺼진 조용한 집안. 근데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작은 방에선 당시 나이 21세 큰딸이, 안방에선 19세 작은 딸이 처참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참혹한 현장 자체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혈액, 집안을 곳곳이 뒤진 흔적, 정리가 안 된 모습들, 그리고 피해자들은 각각 육안으로 보기에도 날카로운 도구, 즉 예기 같은 것으로 살해당한 모습으로 보였으며 자매는 옷이 강제로 찢어지고 벗겨진 상태였고 언니의 경우는요, 헤어밴드로 입안을 막아놓고 스타킹으로 얼굴을 덮어 씌운 흔적, 동생의 경우는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한 흔적도 확인됩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사인은 피해자들 모두 자창에 의한 장기 손상 및 실혈사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경부의 압박, 즉 목조름의 흔적이 모두 보였고요. 길이 약 23cm 정도의 도구로 언니는 목 부분 2회, 가슴 부분 2회의 치명상을 입었고 동생은 목 부분 1회, 가슴 부분 2회의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범인 당연히 누굴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판결문 피고인 오 씨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CCTV의 부재,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직접적인 면식범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언니의 경우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던 관계로 직접적인 면식관계 판단들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가명을 썼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이 일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근데 2000년 8월 17일 새벽 1시경 이 자매 살고 있던 아파트의 이웃 주민이 어떤 남자가 커튼을 치는 걸 보았다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죠. 분명 이 범행 현장, 이 아파트에 한 남자가 들어온 건 사실이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중 언니를 지독하게 괴롭혔다는 한 남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남성이 바로 당시 나이 40세 오 씨였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죠. 자긴 절대 아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온 증거들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내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의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원래는 업소 손님이었는데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런데 자신에게 양아치라는 표현을 썼고 화가 나서 악감정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요, 그의 범행 수법은 조금 그 얘기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말은 우발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우발적으로 보기 힘든 점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피해자들의 집에 흉기가 사라진 게 없습니다. 즉, 애초에 흉기를 갖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자체만 본다면 나랑 원래 연인 사이였어. 그럼 현장에서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는 걸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면식관계일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현장 자체를 강도 범죄 형태로 바꿔놓습니다. 집안을 온통 정리가 안 된 것처럼 꾸며놨고 뭔가 급급한 흔적, 그런 모습을 보였지요.
그리고요, 일반 강도 사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강도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들한테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문제도 확인됐지요. 바로 자신이 사귀었다는 언니가 아니라 동생을 성폭행한 흔적까지 확인됩니다. 즉, 현장 자체를 강도, 강간살인 혐의로 바꿔서 다른 사람들, 어떤 누군가가 와서 강도 행각을 하려고 하다가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현장을 조작했다라는 모습이 보였지요. 이걸 얘기하면요, 범죄에 대한 경험치는 매우 높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 자체에서 초범이라고 보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의 판결문과 관련된 이야기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언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이 내용, 1999년 12월 22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서 얘기한 사건, 지금 방금 이 자매가 살해당한 사건, 그 당시는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교도소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도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와서 사람을 살해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분명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1999년 12월 22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들어갔던 O씨가 2000년 8월에 사람 둘을 살해한 겁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이어야 되는데 말이죠. 사건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당연히 O씨에 대한 혐의도요, 당시 경찰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전산 조회를 해봤더니 용의자인데, 뭐야, 용의자로 확인해봤는데 여기 없네? 감옥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건 여기 올 수가 없지. 그런데요, 당시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서 한 가지 명함을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그 명함이 형사의 명함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언니는요, 형사와 연락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연락을 해봤더니 O씨요? 야, 내가 예전에 구속시킨 애 아니야? 형사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1999년? 그럼 그때 감옥에 넣었다는 형사가 이 사람이구나. 뭐 이런 정도로 유추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찜찜함이 남았기 때문에 O씨에 대한 사진 확보에 들어갑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O씨의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경찰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이 사람 잡으러 왔어요? 뭔가 좀 이상한 소리죠? 이 사람 이미 교도소에 있는데 잡으러 온다고요? 아니, 잡으려고요? 앞으로 확인하려고요? 이 사람 얼마 전에도 여기 왔는데? 얼마 전에도 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나오는 국가보조금 자기 쪽으로 넣어달라고 행패 부리고 갔어요. 혹시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 맞아요. O씨 맞는데? 그리고 행패를 부려 다른 직원들도 함께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가 판결문에서 이상한 걸 하나 봤습니다. 그는요, 1999년 12월 22일 사건 이후에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자신의 지병이었던 결핵으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형 집행정지 상태였죠. 그게 2000년 1월 20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는요, 1999년 12월에 사고를 쳤고 강간상해로 4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실제 교도소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형 집행정지로 이 결핵원 안에 입원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원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에게는 한 가지의 변수들이 존재했습니다. 2000년 5월 28일 저녁 11시 30분경 이 안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주해버립니다. 도망을 쳤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시간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1월 20일 날 들어갔다가 이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5월 28일 저녁 11시 30분경 이 안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헤어졌던 피해자, 자매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후 2000년 8월 17일 새벽 1시 자신에게 주기로 돈을 주지 않았다며 시비가 붙었고 결국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2000년 1월 20일 날 이 안에 들어가고요. 2000년 5월 28일 날 자신이 원한을 갖고 인천 부천 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즉 도망 온 상태죠. 5월 28일부터 그는 자유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올라오면서도요. 추가 계획 살인을 정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인할 사람 살생부 명단이 존재했던 것이죠.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 씨를 수사하던 경찰, 당시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한 가지 사건을 찾습니다. 바로 이 사건. 2000년 7월 28일 부천 원미구의 한 허름한 여인숙에서 발생한 피해자 37세 고 씨의 살인사건. 당시에 오 씨에 대한 혐의점을 조사하고 싶었지만 경찰은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교도소에 있네? 그럼 얘는 아니지. 그럼 누구지? 라고 하고 미제 사건으로 빠진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는 매우 엽기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은밀한 부분에 우산을 꽂아놓고 엉덩이 부분에 옷빈 같은 걸 박아놓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죠. 당시에도요. 그러면 오 씨가 정말 여기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경찰이 후속 수사를 해봤는데 사건 발생 당시였던 7월 28일 오 씨는 부천에 있는 PC방에 있었던 게 확인됩니다. 즉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확인됩니다. PC방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채팅을 하며 만남을 가졌는데 7월 28일 그 당시에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인 고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건이 발생했죠. 오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죠. 평상시 오 씨의 범행 습관, 패턴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확률이 매우 높다로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그의 광기 어린 살인, 인정된 것은 인천 자매 살인 사건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적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사건이 꼬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과거 범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1976년부터 1999년 그 직전까지도 6번에 걸쳐 강도 강간상해 혐의가 있습니다. 76년부터 분명 6회에 걸쳐서 형기를 모두 합치면 12년 4개월을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밖에 나와 또다시 사고를 치었던 게 1999년 12월 22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2003년에 나왔어야 되지만 그는 2000년 1월 20일 폐결핵으로 집행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지요? 인천 부천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야, 그럼 너는 인천 자매 살인 사건 말고 아까 4살 7살 인천 여아 피살 사건도 얘기했잖아. 시기적으로 맞니? 궁금하실 겁니다. 2000년 5월 28일 폐결핵 집행정지였던 그 장소를 폭행 이후 도주합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31일 4살 여아가 피살됩니다. 그리고요, 2000년 7월 28일 고 씨가 살해됩니다. 그리고요, 2000년 8월 5일 7세 여자아이가 피살됩니다. 2000년 8월 17일 새벽 1시 인천 자매가 피살됩니다.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의 범인이 오 씨가 맞다면 그는 집행정지 이후 폭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살생부 명단에 적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자신이 원래 늘 해왔던 강간, 즉 성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함까지 함께 살인 직전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연습을 했다,
그리고 형 집행 정지부터는 7개월이지만 그가 도주한 시점으로부터 보면 5월에서 6월, 7월, 8월 불과 3개월 사이에 5명을 연쇄살인한 범인이 됩니다. 그런 그가 2020년 현재 20년째 교도소에 있습니다. 인천 자매살인 사건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 여러분은 그를 알고 계셨나요? 그럼 궁금합니다. 오 씨도 가석방 대상자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마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뒷이야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죄의 패턴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체포 이후에는 반성을 아무것도 안 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원래 사형 선고가 나오려고 했는데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판결문에는요, 원래는 사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지만 2명을 너무 처참하게 살해했고 현장 자체도, 그리고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동생에게 되게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고, 그래서 원래는 사형이 맞는데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다소 갑자기 저질렀고, 근데 범행을 갑자기 저질렀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살생부가 있었어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세상에 대한 원한이 강했던 케이스였는데, 일단 재판부는 이거에 대해서 칼도 갖고 있었던 범인인데 그 흉기를 들고 다닌 범인한테도 범행을 갑자기 저질렀다. 그래서 약간 우발범처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형 있죠? 친형이 옥바라지를 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오씨 자체가 사형을 면하면 새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지를 조금이나마 밝히고 있다. 해서 이런 종합적인 판단으로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혹했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는 범행을 저질렀던 인천 자매 사건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다녔고요. 그 전에 흉기를 몇 번씩 교체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거 샀던 흔적들도 있고 테스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인데 지금 현재 교도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범죄 패턴, 당시 수사 기록, 행동, 내용 보면 2000년 5월 28일 이후에 도주하고 나서부터 있었던 사건들, 그 모든 내용들에서 자기가 자백한 것도 있지만 합쳐지는 내용들이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정확한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얘가 맞다면 2명의 살해 혐의만 있지만 나머지 3세, 지금도 미제 사건이죠.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건의 범인이 얘가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많은 분들의 제보도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000년 5월 28일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졌던 당시의 사건들이라서 기억들이 조금씩 매칭이 된다면 어떤 또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건이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가 60대라고 해서 얘가 나왔을 때 과연 그 모든 게 다 범행이 안 저질러질까? 사실 가석방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알 수는 없어요. 가석방 심사 대상 잔지. 근데 말하는 걸 보면 자기가 뭐 열심히 살겠다, 뭐 참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근데 정말 웃긴 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아요. 피해자들에게 어떤 뭐 유족들에게 그 피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사과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자기는 되게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변명을 많이 했고요. 그런 범죄자였죠. 그리고 범행 패턴 자체가 그 과거에 있었던 성범죄, 그런 패턴들을 봤고 그게 분노심으로 오면서 살인까지 간 것 같다라고 전문가분들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살인을 처음 하기 전에 그거를 테스트한 게 어린아이들 아니냐. 이제 그런, 왜냐면 워낙에 이제 몽타주도 닮았고 당시에 있었던 시간적인 순서도 맞았고 우연이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네, 이제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안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라서 출소했다 혹은 가석방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꼬였던 인천 지역의 2000년 5월 28일 이후부터 8월 달까지 있었던 사건들이 있는데 5명이 사망했죠. 근데 그 사건의 굵직한 내용들 중에서 의심을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처음에 풀려났던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마지막 사건이었던 인천 자매살인 사건도 미제가 될 뻔했어요. 형사분들이 노력을 해서 잡으신 거지, 인천 자매살인 사건에서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뭐야 교도소에 있네?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냥 지나갈 법했던 내용이에요. 얘는 아닌가? 옷이 아닌가? 이러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가 그냥 형사분들이 그래도 몽타주, 즉 사진이라도 구해놓자, 사진이라도 정리해놓자, 언젠간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의 용의선상에 올라왔었어도 다 안 됐던 거예요. 교도소에 있다 그 자체만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던 상황이니까. 해서 1999년 12월 22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교도소 복역 중으로 되어 있는 범죄자인데 이미 폐결핵으로 집행정지로 나와 있었고 5월 28일에 폭행으로 도주했고, 도주한 사람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고 5월 28일 이후에 도주해서 5월 31일 날 아이가 먼저 사망하고 그 다음에 고 씨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사망하고 인천 자매 사건이 발생된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많이 의심하고 계십니다. 맞을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지만 그는 가석방을 위해 절대로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지만 폭행에 대한 문제도 이런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던 건데, 징역 막 20년, 뭐 10몇 년, 뭐 살인 이런 애가 만약에 형집행 정지 도중에 도주했다 이러면 난리가 날 테지만 이게 4년짜리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잡지 않았죠. 이때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인 문제는 형량도 낮았지만 이거예요. 이때 안 잡은 거야. 이때 빨리 잡았으면 그 뒤에 사건이 발생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에 대한 문제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문제가 일단 발생을 했던 거고, 참 안타깝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